네, 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1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앞 시간에 VS-EPR을 갖고 배웠던 거를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몰레큘라 오비탈 갖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 그 다음에 파이 결합 이런 거 얘기했었고, 몰레큘라 오비탈이 채워졌을 때 자연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이제 기체, 액체, 고체 및 상변화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체 운동 모델에서 배웠을 때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배웠었잖아요. 그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을 때 기체와 액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매를 물로 쓸 수 있는데, 물의 다른 그 용매보다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물에 대한 좀 독특한 성질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온 결합이랑 공결합을 배웠었는데, 고체에 대한, 그래서 금속에 대한 결합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금속에 대한 결합 상태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속 중에 금속 모양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뭐 입방 구조냐, 뭐 면심 구조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상, 페이스라는 얘기가 되고, 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균일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 그러면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페이스라는 거는 물리적, 화학적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균일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각 상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그 기체에 얘기했을 때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리고 키네틱스 에너지는 우리가 입자를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 페이스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의 사이에 결정이 될 텐데,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입자를 분산시키려는 이거 전에 운동의 에너지가 키네틱스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트랜슬레이스일까요? 뭐죠? 병진운동, 병진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병진운동, 그 다음에 병진, 회전, 그 다음에 진동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키네틱스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인터랙션, 바인딩, 그 다음에 원자 자체에 있는 에너지. 그래서 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주위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 생기는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 운동 모델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고 했었죠. 무시하고 했고, 그 다음에 키네틱스 에너지 갖고 설명했는데, 키네틱스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병진이랑 회전만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우리가 VRMS, 그래서 루트 민 스피드 스퀘어라고 해서 루트 n분의 3 RT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자의 속도는 종류에 상관없이 어차피 분자의 종류가 정해지면 몰레큘라 M도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은 온도에 따라서 분자의 그 기체의 속도는 변한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가 에너지가 있고, 토탈 에너지는, 그리고 입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고, 입자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키네틱스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컸다고 할게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면 얘는 기체상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하겠죠.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스 에너지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더 컸다. 그러면은 얘는 액체나 고체로 가려는 경향이 있겠죠. 자, 한편은 정전기적 힘이 있는데, 정전기적 힘은 분자 내에 결합을 한 분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으로 얘기를 하고, 분자 내부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얘는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물리적으로
물리적 성질이잖아요. 얘는 베이스는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런데 얘는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결합 분자 내 힘과 결합한 분자가 내부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자 간의 힘과 비결합인데 여기서 비결합력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자 간의 힘은 분자끼리의 힘이죠. 비결합력이라는 건 뭐냐면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의 힘이에요. 그래서 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고 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고 물리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를 조금 큰 범위, 거시적 범위라는 얘기는 크게 큰 틀에서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 보겠다면은 기체는 당연히 모양과 부피를 그대로 따르겠죠. 근데 액체는 모양을 따르나 부피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요 두 개만 비교하면은 액체를 용기에다 담았다고 하면은 용기 모양이 그대로 따라가겠죠. 기체도 똑같죠. 그런데 담은 상태에서 얘를 압축을 하면은 기체는 모양에 따라 변하지만 액체는 담은 상태에서 압축을 한다고 해서 압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을 따르기는 하지만 부피 자체가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체는 자체의 모양과 부피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압축률이 당연히 기체는 높고 액체도 압축률은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낮음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액체가 있긴 있어요. 코딱지만큼. 얘는 아예 없는 거고. 유동성, 흐르는 성질은 기체는 유동성이 높고 액체는 중간이고 고체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앞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볼게요.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키네틱스 에너지고. 그래서 기체는 분산되려는 힘이 있고, 기체는 분산되려는 힘이 아니라 키네틱스 에너지는 분산되려는 경향이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강하면은 응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키네틱스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액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강해요. 얘 두 개랑 비교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스 에너지보다 조금 강하지만 아주 많이 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키네틱스 에너지가 키네틱스 에너지에 비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면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우세하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유체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고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스 에너지보다 굉장히 크니까 입자는 일정한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성을 보면은 기체는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기체의 모양과 부피가 정해져 있지 않죠.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모양이 변하고 하지만 부피는 일정하죠. 그렇지만 부피가 완전 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압축이 되긴 되는데 코딱지만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체는 거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변화라고 해서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고 상이라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뚜렷한 상태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은 삼각형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삼각형으로 놓고 고체가 액체로 가는 게 용융,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가는 게 뭐였나요? 고체가 액체로 가는 게 증발, 그 다음에 기체가 다시 고체로 가는 게 승화 이랬죠.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이고 고체가 액체로 갔을 때 용융, 대신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거를 음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세 개로 표현했는데 뭐 다시 볼게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거를 우리가 녹는다는 거고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걸 증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가는 걸 응축, 액체가 고체로 가는 게 응고라고 했죠. 한편 우리가 이제 그 녹는 점, 어는 점은 똑같겠죠. 얘랑은 똑같겠죠. 얘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돼서 예를 들어 물을 먹게 되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는 어느 점이죠. 근데 얼음이 액체로 되는 거는 녹는 점이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온도는 똑같아요. 0도씩. 다만 액체 관점에서 보냐, 고체 관점에서 보냐, 요 차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는 뭐가 차이겠냐면 고체가 액체로 갔다는 얘기는 얼음이 물로 돼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얼음이 물로 되면은 열을 흡수해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흡열이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는 당연히 발열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기체가 고체로 되는 게 흡열이라고 써있는데 기체가 고체로 되는 게 흡열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은 얼음이 녹으려면은 요렇게 가려면은 흡열이고 액체가 다시 물이 바글바글 끓으려면은 다시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해야겠죠. 그렇게 흡열이에요. 우리가 이건 좀 오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은 3상이 존재하는 거죠. 액체, 기체, 고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흔한 물질들의 증발열과 용융열이 있는데 증발열과 용융열을 보면은 요거만 본 거예요. 그래서 증발열이라는 거는 결국은 증발열이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얘기고 용융열은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요 표시 보면은 델타 H 동그라미의 증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읽으냐면은 동그라미는 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 그리고 엔탈피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 단위를 봤더니 kJ/몰이에요. 그 몰당 에너지죠. 몰당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몰당 에너지니까 얘가 만약에 1몰당 흡수한 에너지 또는 방출한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끄면은 발열이겠고 플러스 값이면은 흡열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심은 반응 전의 물질이에요. 반응 전. 그러니까 반응 전에 있는 물질이 열을 내보냈으면 발열이죠. 열을 내보냈으면 발열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델타 H인데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땡땡 kJ/몰이면은 발열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절대값으로 넣은 거예요. 두 개는 절대값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절대값은 아니죠. 지금 절대값은 아니고 값을 놨는데 우리가 그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데 마이너스면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잖아요. 이 플러스 값은 왜 그러냐면은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놨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안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스템 관점에서 봐갖고 발열을 했으면 이렇게 냈겠죠. 그래서 6.3 kJ/몰인데 증발 엔탈피니까 물로 볼까요? 물 있나? 물이 있네요. 자, 물 한번 볼게요. 증발 엔탈피라는 얘기는 액체가 열을 흡수해서 가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맞네요. 액체가 열을 흡수해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플러스 값이잖아요. 플러스는 흡열이죠. 흡열. 그렇죠? 방출을 했으면 마이너스고. 그래서 증발 엔탈피는 액체가 기체로 갈 때 열을 흡수한 열량이고 용융 엔탈피는 고체가 액체로 갈 때 흡수한 열량이잖아요. 근데 흡수할 때 열량이 물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40.7 kJ/몰, 몰당 40.7 kJ이 필요한 거고 고체가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될 때는 6.02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요거 전체를 볼게요. 여기 전체를 보면은 증발 엔탈피와
용융 엔탈피가 있는데 다 증발 엔탈피가 더 커요. 훨씬 커요. 그리고 용융 엔탈피가 더 작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얼음이 물에 녹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와 물이 기체가 되는 것 중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될 때에 에너지가 훨씬 많이 크다는 얘기예요. 두 개만 비교하면 상변화가 일어날 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보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열량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 중에서 키네틱스 에너지가 인력을 극복을 하고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고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조금 받아도 뭐 흐물거리긴 하는데 탈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거는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편 우리가 삼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는데 요걸로 볼게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고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열량이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었고 얼음이 바로 수증기가 되기 변한다고 하면은 얼음이 바로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고체가 얼음이 된 다음에 바로 기체가 되는 거랑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랑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얼음이 바로 수증기가 되는 거와 얼음이 물이 된 다음에 다시 수증기가 되려가는 에너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와 얘가 2스텝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1스텝으로 가냐 2스텝으로 가냐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요. 고체가 얼음이 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알고 있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요 값을 알고 있다면 이거 빼기 요거 하면 되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요만큼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중간 값을 뭐라고 했다면 요 큰 값에서 얘를 빼면 요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다시 그 수식을 봐야 돼요. 아니, 부호를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델타 H의 제로의 증발을 했죠. 그래서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를 했죠.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니까 우리가 열을 흡수해야죠.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값을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열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애를 발산해야 되잖아요. 내 쪽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엔탈피라고 했었는데 엔탈피의 정의는 일정 압력 하에서 받은 에너지의 변화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 보면 H는 U 플러스 PV라고 했겠죠. 뭐 여기서는 E 플러스 PV라고 했나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다가 V 곱하기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인데 델타 H는 그러니까 엔탈피의 변화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 주어진 그러니까 변한 에너지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상태함수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엔탈피가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몰수인데 에너지는 결국은 hit의 단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단위랑 똑같은 거죠. 줄이고. 그러니까 열을 가했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되는 거고 우리가 열이 출입한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내부 에너지가 얼마큼 변한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됐다고 했는데 액체랑 기체만 볼게요. 액체 안에서도 물이라고 하면은 20도씨에서 40도로 올라가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00도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 개를 나눠서 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에서 액체면은 예를 들었고 동일한 변화를 수반하여 이등 평균값 키네틱스 에너지의 변화고 결국은 분자의 가장 잦은 속력,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뭐랄 때 가장 자주 있는 분자의 속력의 변화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줄은 몰수 곱하기 몰 용량 곱하기 델타 T인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더라도 물이 아까 예를 들었을 때 20에서 40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20도에서 40도로 올라가면 온도가 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상변화 과정에서는 일정한 온도에서 진행되며 분자 간의 평균 거리의 변화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식을 보면 줄 퍼 몰 상변화의 엔탈피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첫 번째는 키네틱스 에너지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예제를 기억해 보면 물이 20도에서 40도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델타 T가 있죠. 그런데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라는 거는 델타 T가 없어요. 온도가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는 얘기는 인력을 극복하고 운동 에너지가 커져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바뀐다고 하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껴안고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인력 간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얘가 작아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가 두 개가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은 액체나 고체로 간다 그랬고 키네틱스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은 기체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액체가 기체로가 되려고 할 때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스 에너지보다 크려고 하면은 키네틱스 에너지 자체가 커져도 되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져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키네틱스 에너지가 더 커진 키네틱스 에너지, 그러니까 인터랙션은 그러니까 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있고 키네틱스 에너지만 변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줄은 열량은 몰수 곱하기 몰 연료량이에요. 몰 연료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1몰당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델타 T고 이건 몰수 상변화의 엔탈피의 변화예요. 상변화에 변한 엔탈피 변화는 내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에 필요한 열의 단위죠. 그래서 델타 아까 H 킬로줄 퍼 몰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을 예를 두고 있는데 끝에서부터 볼게요. 끝에서 여기 얼음이고 여기 물이고 여기가 수증기예요. 그래서 얼음이 마이너스 20도씨예요. 근데 마이너스 20도씨인데 얘가 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고 할게요. 열을 흡수해서 마이너스 20도에서 0도까지 갔어요. 자, 0도에 도착하는 순간 얼음은 녹겠죠. 그래서 얼음과 고체가 평형형 상태예요. 평형형 상태. 두 개가 다 공존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0도가 돼갖고 얼음이 다 녹았어요. 다 녹았다고 하면 0도시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100도에서 수증기로 변하겠죠. 열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수증기로 변하겠죠. 근데 수증기로 변하는데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100도. 자, 그 다음에 100도가 다 된 수증기는 다시 열을 가하면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40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용융과 증발 엔탈피가 있는데 여기서 용융 엔탈피와 증발 엔탈피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표준 용융 엔탈피의 변화, 그 다음에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물이 기체가 되려면은 열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바깥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갖는 거죠. 얘도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기체가 액체로 되고 다시 고체로 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뺏긴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플러스 입장은 열을 흡수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방출된 열이고 반대로 하면 흡수된 열이죠. 요 앞에서 보게 되면 분자 관점에서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가 있다고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인력에 관계되어 있고 끌어당기려는 힘이고 키네틱스 에너지는 벗어나려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고체와 액체와 기체 중에서 얘는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 중에서 키네틱스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거죠. 얘가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가 똑같았는데 키네틱스 에너지가 커진 건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진 건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움직였는지는 말 안 했어요. 단지 열을 흡수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고 앞에서 예제로 봤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 안에 같은 상 안에서는 키네틱스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고 요 자체 상이 변할 때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져 갖고 된다 그랬어요. 키네틱스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변화가 작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분자 관점에서 나타난 상변화의 열 계산인데, 자, 아래의 그림은 물 변화를 분자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위에서 논의할 자료부터 24.3g의 물이 있고, 변화를 진행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되는 열 kJ를 계산하여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열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델타 H 구하라는 얘기죠. 델타 H를 구하라는 건데 아까 여기 그람수 주어졌고 얘 물질 주어졌으니까 몰수 구할 수 있죠. 몰수 구할 수 있고 주수니까 kJ/몰 구할 수 있죠.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건 뭐가 있어요? 지금 몰 연료량이랑 상변화 엔탈피의 변화량 모르겠죠. 근데 그거는 원래 문제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어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85도씨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투 스텝으로 간다는 거죠. 85도씨가 100도에 가고 100도씨에서 상이 다 변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되는 거죠. 3스텝이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래서 1단계 볼게요. 1단계니까 액체가 85도씨가 100도까지 올라갈 때는 상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변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몰수는 아까 그람수와 분자량 갖고 구해야겠죠. 그래서 24.3g에다 분자량으로 나누면은 몰수 나올 거고 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델타 Q 값은 델타 T가 있고 요거 아까 몰 연료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몰 연료량은 안 주어졌지만 요거 외우고 있으란 얘기죠. 문제에서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좋았을걸. 그렇죠? 그리고 온도 변화 있었으니까 요거 줄로 표시할 수 있고 kJ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줄 없어지고 뭐 도시 없어졌고 당연히 몰수만 줄만 나올 거고. 자,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 그러니까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갈 때 이걸로 했고 100도씨에서 상이 변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는 표준이라고 하면은 퓨어 서스턴트 원바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압력이 1이라 그런 거죠. 온도를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0도겠죠. 그리고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인데 몰수와의 표현된 거죠.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니까 단위가 뭐겠어요? 아까 kJ/몰이었고 얘가 몰수니까 당연히 몰 없어지니까 온도
온도 있으니까 이렇게 킬로줄로 되어 있죠. 근데 2단계에서 보면은 이거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 없어져야죠. 이거 없어져야죠.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냥 모일수에다가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 합쳐져 갖고 여기 단위가 킬로줄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져야죠.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3단계에서는 아까 1단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해야겠죠. 똑같이 하고 나머지 다 도하면 돼요. 자, 도하면은 요렇게 나온대요. 요렇게. 자, 요거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니까 여기 값이죠. 여기 값이 주어졌나요? 값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표준 증발 엔탈피의 변화. 그러니까 40.7이죠. 여기 40.7이고 요게 40.7이 되겠죠. 40.7이 돼야 되고 40.7인 다음에 몰수 곱해갖고 나온 값이고 3스텝이니까 다시 1.35 곱하기 요거 더하기 뭐 아까 몇이었죠? 요 온도 해갖고 나온 값이랑 다 더해야겠죠. 자, 상변화의 양적 측면을 볼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여기 플라스크를 넣고 물로 계속 할게요. 물로 했으니까 물이 넣고 얘를 진공으로 빨았다고 할게요. 물을 넣고 진공으로 빨았어요. 슉 빨고 있으면은 온도에 관계없이 액체가 진공에 빨리니까 위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갔어요. 자, 다 날아간 상태에서 여기에 진공 속에 수증기가 다 차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나냐면 액체가 있고 여기 수증기가 다 차 있으면 얘가 액체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다음에 수증기가 된 다음에 수증기가 올라갔으면 얘가 압력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압력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서 다시 액체로 되려는 힘이 공존할 때가 있겠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이때가 평형 상태예요. 이 평형 상태가 뭐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힘과 똑같아질 때가 이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증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t에서 증기압이 올라가죠. 그런데 만약에 액체가 위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당연히 증발하는 속도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응축하는 속도가 더 느리겠고. 그런데 평형에 도달하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가는 동안, 시간이 가는 동안 이렇게 된 거죠. 어느 일정 시간이 도달하면은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과 액체가 증기로 가려고 하는 압력이 똑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 증기압이 발현될 때까지 뭐 하고 평형 상태 압력은 상수계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증기압에는 증기압, 즉 액체가 증기로 가려고 할 때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냐? 두 가지예요. 온도와 분자 간의 힘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스 에너지 관점에서 잘 보겠다면은 결국은 액체가 기체로 가려고 한다는 힘은 인력을 끊고 인력이 낮아지고 키네틱스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체로 막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체가 액체로 간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가 이 상태, 이 평형 상태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져야지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야지 어느 한쪽으로 갈 건데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얘가 결국은 증가를 하려면은 분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력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인력이 낮아지는 경우는 결국은 온도와 분자 간의 힘이 약해야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증기압이 커지려면은 액체에서 뛰어나가고 가야 되는데 액체에서 뛰어나가서 기체로 가려고 하면은 인터랙션이 작던가 아니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던가 아니면 키네틱스 에너지가 커지던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증기 상태가 되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비유리에서 증기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키네틱스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자 간의 힘은 결국은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온도는 키네틱스 에너지를 키우는 거고 분자 간의 힘을 낮춘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다 존재할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얘기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온도만 보겠다면 아까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 중에서 키네틱스 에너지를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갔을 때 얘의 운동 속도는 뭐에 관계된다? 속도가 관계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운동론 설명할 때 6장이었나요? 뭐 이때쯤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기체가 발휘하는 속도, 그래서 V는 RMS, VRMS는 루트 M분의 3RT라고 했죠. 그래서 속도 자체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만약에 속력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온도 T1과 T2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은 T2가 지금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을 하면은 높은 속도에 가진 애들이 T2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높은 속도의 T2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키네틱스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분자 간의 힘은 줄어들고 키네틱스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열이 받아지면서 극복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온도가 있고 증기압이 있는데 얘는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게 온도 20도씨에서 내가 액체가 기체가 되려고 하는 힘은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에탄올만 보면은 에탄올이 아니고 다이에틸 이서만 보면은 20도씨에서 증기압이 되게 높아요. 480 정도 돼 보이죠? 480 토르 정도 되는데 물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가 뭐 34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4.5도고 78.5도 100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물만 보면은 상온에서 증기압이 발휘하는 힘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까 얘가 키네틱스 에너지가 올라가고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기체가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되려고 하는 힘이 액체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끓는 점이에요. 그게 100도씨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끓는 점이라고 하면 증기압이 상압, 그러니까 스탠다드 원바 760 토르에 도달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기압이 상압에 도달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100이고 에탄올은 78.5도고 다이에틸에서는 34.5라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이 360 토르 된다는 거. 그리고 상압에서는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적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얘 가만히 있어도 얘가 증기압이 발생되니까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자, 클라우시스 클라이페론 식이 나오는데 얘는 아마 여러분들 물리학 1 배우면은 연력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시스 클라이페론 식을 보면은
보면은 온도와 증기압과의 관계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증기압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가 있고 P 증기압이 있고 여기 온도 텀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R은 상수고 증발 엔탈피도 상수예요. 물질이 정해지면 증발 엔탈피 변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이 변하니까. 자, 그런데 온도가 만약에 이제 높아졌어요. 얘가 높아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합도 높아진다. 라는 거고, 만약에 온도가 T1에서 T2로 갔어요. T1에서 T2로 가면은 변한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증기압, 물의 증기압이 760토르가 됐어요. 얘를 끓는 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물이 100도씨에서 증기압이 얼마큼 되느냐? 라는 건 20 갖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P 압력이 얼마였어요? 760토르고 여기 R 값 상수잖아요. 그리고 증발 엔탈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T는 아까 몇이었죠? 100도씨였죠? 그러니까 끓는 점을 알고 증발 엔탈피 구하면은 증기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T 값을 모른다고 해도 뭐 증기압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낮은 압을 구할 수도 있겠죠. 낮은 압에서 꼭 여기가 아니라 한 뭐 이쯤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20도씨에서도. 그래서 온도 알고 표준 증발 엔탈피 알고 요거 알면 되는 거죠. 요거 상수고. 자, 그런데 20도씨에서 40도로 갔어요. 아니, 20도씨에서 40도씨. 20도씨에서 100도씨로 갔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 증기압이 여기까지 760까지 갔을 때 증기압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증기압이 1증기압, 그러니까 온도 T1에서의 증기압과 온도 T에서의 증기압이 있는데 온도 1에서 증기압을 알고 있고 온도 2에서의 증기압을 잘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아까 20도씨고 여기가 100도예요. 100도면은 증발 엔탈피 알고 있고 그때 증기압이 얼마큼 되느냐? 를 잘 모르겠다. 뭐 40도일 때도 있죠. 20도씨에서 40도씨로 됐다.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 증발 엔탈피는 우리가 헬스의 법칙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뭐 깁스 에너지 갖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클라우시스 클라이페론 식은 증기압에 관한 식이다. 증기압에 관한 식이고 온도가 정해지면은 증기압에 대한 거고, 그렇죠? 온도가 변하는 때에는 밑에 거 갖고 구하고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위에 거 갖고 구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증기압은 온도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 있는 수식 갖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온도와 증기압의 관계인데 결국은 얘 온도 텀에다가 얘를 갖고 플러스를 걷다고 할게요.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근데 물만 볼게요. 뭐 온도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얘는 떨어지겠죠. 왜냐면 여기 T분의 1이고 얘는 로그 텀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로그 텀으로 그리고 여기 T분의 1로 그랬으니까 얘 슬로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 만약에 뒤집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이에트 있어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증기압은 올라가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앞에서 요거 볼 수도 있죠. 요거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증기압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로그식으로. 근데 이 로그 텀인데 얘네를 LM을 씌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여기 Y축이 그냥 온도인데 얘를 T분의 1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온 거죠. 선으로.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클라우시스 클라이페론 갖고 34.9에서 115토르다. 그리고 에탄올의 증발 엔탈피, 주어졌네요, 여기. 그 다음에 증기압이 760이다. 끓는 점이란
끓는 점이라는 얘기죠. 끓는 점. 온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기압이 1기압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온도는 끓는 점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변했다 그랬죠. 34도 아니 34.9도 여기 요 수식. 그래서 T1 켈빈으로 바꾸고, 그죠? 절대 온도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압력 변했어요. 압력 변했고 온도 구했고 여기 했는데 온도 못 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사용하면은 뭘로 할 수 있냐? 끓는 점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끓는 점. 증기압을. 증기압이라는 게 결국은 증기압이 상압과 같아지는 온도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수식을 갖고 우리가 실제에 있는 애들을 갖고 실제로 있는 애요. 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물질들의 끓는 점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77.5가 77이 비슷하냐? 여기 보세요. 에탄올 78.5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맞진 않지만 비슷하게 맞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상변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상변화를 볼 건데 증기압과 끓는 점을 볼 건데, 우리가 아까 증기압이 뭐라 그랬냐면은 액체가 기체로 되려는 힘이라고 그랬고, 끓는 점은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 그래서 상온이면 760토르라 그랬죠.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액체가 외부 대기압이 증가하면 당연히 끓는 점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산속에 가서 밥을 해 먹었어요. 아니지, 압력밥솥이 마찬가지죠. 압력밥솥을 왜 압력밥솥을 해요? 끓는 점을 올리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액체의 외부 대기압이 많이 증가하면 끓는 점도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임계점은 우리가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같아서 두 경계상이 사라지고 분자의 키네틱스 에너지가 커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뭉치게 불가하던 게 우리가 임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이거는 뒤에 나오나요? 이게 우선 이 그래프 밑에 거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물질의 끓는 점은 일반적으로 760토르에서 끓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왼쪽은 CO2죠. 아닌가요? CO2 맞죠? 깜짝 놀랐네요. CO2고 오른쪽은 H2O예요. 자, 근데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전형적인 애들은 CO2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가운데 선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물을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얘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지 않고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왼쪽 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전형적인 CO2 같은 경우는 우선 그래프를 볼 때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요 경계선은 두 개의 상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존재하면 두 개의 선이 존재하고 액체와 고체가 되면 두 개의 상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로축이 온도고 이쪽이 압력이라고 하면은 압력이 올라가면은 온도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축이 올라가면은 압력이 올라가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 개의 상이 겹쳐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이 변하는 온도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온도들, 그래서 압력에 따른 여기에 온도들 있잖아요. 이게 임계 온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임계 온도가 만약에 바깥에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계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압축을 많이 했다고 할게요. 압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온도를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여기 요점 보면은 뭐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압축을 많이 하면은 액체와 액체가 아니 분자와 분자가 두 개가 압축을 많이 가했으니까 두 개의 거리가 좁아지겠죠. 좁아지는데 얘가 만약에 온도도 많이 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많이 되면 떨어지려고 하겠고 압축을 많이 가했다는 거는 서로 붙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온도를 조금만 낮추면은 얘가 액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압력을 조금 낮추면은 기체가 될 것 같아. 그런 애매한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체라고 보기보다는 밀도,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그람 수가 굉장히 많은 수를 우리가 경계가 액체도 아닌 액체도 아닌 기체도 아닌 그 사이를 여기를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요 점을. 자, 그렇고 우리가 고체와 액체를 보면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이쯤에 볼게요. 이쯤에 볼게요. 자, 이쯤에 온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온도가 그리고 압력을 높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액체를 압력을 많이 가하면은 압력을 많이 가하면은 얘가 압력이 쭉 올라가면서 온도가 그대로 있다고 치면은 고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액체를 온도를 많이 가하면은 고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점으로 넘어가니까 즉 고체가 된다는 얘기는 압력을 많이 가하면 많이 가할수록 분자와 분자 간의 인터랙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키네틱스 에너지는 줄어들고 고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얼음 볼게요. 얼음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오버해서 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액체에다 압력을 가했는데 아니 고체에다 압력을 가했는데 이 밑에니까 어떻게 돼요? 고체에 압력을 가하면은 액체가 돼요. 여기 요점 상온에서.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여러분들 얘기하는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보면은 앞에 그 스피드 스케이트 이렇게 날이 있잖아요. 날이 있고 썰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간 상태에서 스피드 스케이트 날이 스면은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음인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물로 변화하면서 스케이트가 쫙 나가는 거죠. 원래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물에다가 압력을 많이 가하면은 얼음이 돼야 되지만 또는 고체에다가 압력을 계속 가하면은 계속 고체로 있어야 되지만 물만 상온에서 얘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고체에서 온도를 올리면은 액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녹는다는 얘기죠. 한편 3점점이 있는데 상온에서 CO2는 상온이 어디냐? 상온이 잘 안 보이네요. 상온 20도신데 뭐 한 대충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여기라고 하면은 상온에서 온도를 떨어뜨렸어요. 온도를 떨어뜨렸는데 압력을 놔두고 온도만 계속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압력을 떨어뜨리면은 기체는 뭐가 돼요?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지 않고 CO2가 상온에서 온도만 떨어뜨렸다. 그러면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돼요. 즉 상온 안에서는 액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상용점이 위에 있으니까 이 상이 위로 가 있으니까 얘는 상온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나오면은 아니네요. 온도가 이 정도니까 한 20도 이 정도 되나요? 어쨌든 요 정도 되려나요? 자, 뭐예요? 20도인데 한 50도가 요 정도 되나? 20도 이 정도 되고. 자,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상온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기체는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고체가 될 수가 있죠. 온도를 떨어뜨리면 1atm에서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여기 있네요. 그쵸? 온도가 상온에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겠죠. 온도가 여기서 상온에서 쭉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밀기압에서. 자, 분자 간의 힘의 형태인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반데르바이스를 하니까 조금, 왜냐면 지금 이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라이든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발음을 좀 억세게 발음하면은 반데르발스라고도 얘기하고 좀 순화해서 말하면 반데르발스라고도 얘기해요. 어쨌든 반데르발스는 뭐냐면 우리가 인력에서 작용하는 힘을 반데르발스 포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포스가 작성하기 전에 결합이 되기 전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의 거리를 반데르발스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왼쪽 두 개, 눈사람 같이 생긴 얘 두 개는 공유결합이고 오른쪽도 두 개는 공유결합이에요. 그런데 결합을 하지 않는 결합이 안 되는 비결합에서 왼쪽 공과 오른쪽 공은 오른쪽 얘 하나와 오른쪽 하나는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결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상태죠. 걔네를 우리가 VDW라고 그러고 반데르발스 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VDW고 VDW의 반지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공유결합 그리면 우리가 공유결합이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핵과 핵과의 거리가 결합길이고 공유결합 반지름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데르발스 거리는 공유결합의 길이보다 더 크겠죠. 항상. 왜냐하면 여기 조금 스펀지 같이 있고 얘는 그냥 결합을 안 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거리는 공유결합보다 길어지고 결합 길이보다 좀 작아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우리가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이 거리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떨어져 있어야지.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는 요때부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끊어지고 나가려면은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및 반데르발스 반지름과 주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두 개 중에서 빨간색이 어떻게 돼요? 더 크죠? 이게 반데르발스 거리고 요 파란 게 결합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공유결합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데르발스 길이도 작아져요. 비슷하게 경향을 붙여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공유결합이니까 당연히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쪽으로 지금 표시한 거죠. 지금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 결합을 하고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유결합, 금속과 금속이 금속 결합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데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에서 결합이 된 상태는 결합길이라고 하지만 결합이 되기 전에 두 개가 그냥 붙어있는 상태 얘네는 반데르발스 거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반데르발스 거리의 반지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차피 경향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크니까 주기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족 사이에서도 가면 갈수록 커져요. 자,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의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합력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했고 비금속과 비금속 공유결합, 금속과 금속은 금속 결합이라 했는데 금속 결합은 또 뒤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금속 결합. 자, 근데 이온은 인력의 근원은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했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자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공유결합은 뭐라 그러냐면 핵 간의 공유된 전자의 전자쌍이에요. 그래서 핵이 있고 전자쌍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공유를 한다 그랬어요. 금속 결합은 뒤에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양이온이 박혀 있고 비편제된 전하들은 뭐냐면 전자들이 양이온은 고정되어 있고 전자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바다같이 이렇게. 그래서 비편제화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탄산이온 했었잖아요. CO3E- 했을 때처럼 전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떠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 오더, 결합 차수 얘기했을 때 뭐 1과 3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얘도 전자들이 중간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음이온과 양이온이 커지고 공유결합이 좀 작고 금속결합이 잦아야 돼요. 예절에는 NaCl, HH, Fe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결합력과 비결합력.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런던 포스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어쨌든 나왔으니까. 자, 이온 쌍극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온과 쌍극자가 있다고 하면은 쌍극자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기음성도가 커갖고 저쪽에 있는 전자를 날쪽으로 확 잡아당겼을 때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전기음성도가 센 애들이 저쪽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겨갖고 순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있고 화살표는 이렇게 가 있죠. 왜? 양이온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쌍극자 중에 있고 쌍극자는 당연히 여기 보면은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있는데 요거 나오면서 세 번째로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있는데 델타 마이너스가 델타 플러스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아니 델타 마이너스가 델타 플러스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쌍극자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냐. 좀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 걔네들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기음성도 자체가 차이가 생기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생기는데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얘네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NOF. 그래서 수소결합이 노프라 그러는데 노프라고 한 게 전기음성도가 특별히 크니 수소와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 만나갖고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생겨갖고 생기는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한 거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끄고 왔습니다. 자, 이온 쌍극자는 뭐냐면 이온 쌍극자 하기 전에 이거 런던 폴스부터 볼게요. 우선 이온 쌍극자, 수소결합, 쌍극자 했잖아요.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런던 분산력부터 할게요. 런던 분산력은 뭐냐면은 원래는 얘가 쌍극자를 발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 리니어한 분자가 있다면은 선형 분자가 있다고 하면은 얘네는 예를 들어 CO2예요. CO2면은 C와 O가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에 델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C 플러스는 델타 플러스가 있겠죠. 근데 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쌍극자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외부의 포스를 가해준다고 하고 뭐 어떤 외부의 힘에서 환경이 변해갖고 한쪽으로 확 갔다고 할게요. 얘만 변했다고 할게요. 얘만 변했다고 하면은 얘가 갑자기 쌍극자가 생기면서 반대에 있는 애들도 영향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받지 않았는데 얘 하나가 변하면서 옆에까지 변한 거죠. 그러면서 쌍극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분산력이고 런던 폴스라고 하는데 얘는 다 갖고 있어요. 어떤 거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런던 폴스는 얘네들보다 조금 작아요.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런던 폴스가 있고 런던 폴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온 유발 쌍극자는 유발이라고 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왔는데 플러스가 쌍극자가 있지 않는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없는 애들인데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면서 플러스가 오네? 전자가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생겨갖고 얘가 쌍극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온 유발 쌍극자라는 게 유발이 된 게 이온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쌍극자 유발도 똑같죠? 쌍극자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에 온 거죠. 얘는 원래 오른쪽에 있는 원래 쌍극자가 없는 건데 쌍극자가 왼쪽에 있는 쌍극자가 오면서 이렇게 생긴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온 쌍극자, 수소결합, 쌍극자들, 이온 쌍극자 편극된 전자구름. 편극된다는 게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보면 당연히 이온 결합이 높고, 수소 결합 높고, 쌍극자 높고, 그 다음에 이온 유발, 쌍극자, 성극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분산력은 얘에 비해서 한참 작죠.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할 때 얘네가 아주 크면은, 얘가 아주 작으면 어떻게 해요? 얘 무시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영향을 안 받는다면 이렇게 하죠. 근데 얘가 뭐에 영향을 받냐? 결국 끓는 점에 영향을 받아요. 자, 결국은 얘네들이 결합이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온 쌍극자 H2와 NA고, 그 다음에 H2와 H2, 그 다음에 I와 CL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언제 나가나요? 이거 다 못 나가겠네. 13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쌍극자고 원래는 고체면은 쌍극자가 생기는데 다 정렬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있고 화살표가 일로 가고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쪽에 있는 애들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양극의 다른 분자의 음극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리고 쌍극자들의 힘이고.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와 끓는 점을 보면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수록 끓는 점도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조금 보면 이렇게 좀 증가해요. 여기 보면 231, 248, 249, 294인데 완전히 이렇게 선형관계처럼 여기 쌍극자 모멘트가 증가하면서 끓는 점도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증가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비슷하게 증가한다 라는 걸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결국은 다른 것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라는데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런던 폴스 때문에 그렇다는 건 조금 알려주긴 했는데, 자, 이제 한편 이제 수소 결합이 있죠. 수소 결합이 있는데 수소 결합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쌍극자 힘인데 쌍극자 힘 아래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전기음성도 큰 차이 때문에 특별한 애들을 좀 골라낸 거죠. 그래서 수소와 다른 NOF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특별히 치는 거죠. 특별히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은 NOF라고 외우라고 했죠. NOF. 그래서 NOF, NOF라고 했어요. 거꾸로 있죠. NOF.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쌍극자 힘도 있고 쌍극자 있고 근데 쌍극자 삼각주니까 원래 결합, 공유결합도 있고 공유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음성도 때문에 얘네가 가결합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로 볼게요. 맨 위에 거. 원래 H와 O는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F와 H는 결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O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된 상태죠. 델타 플러스가 되고 F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음성 차이가 크니까 얘가 마치 결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에서 말했듯이 토탈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은 분자 간의 인력이고 얘네를 끊어야지 얘네들이 기체로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기체와 액체 사이의 차이점은 키네틱스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 중에서 끓는 점은 당연히 얘네가
있는 애들이 끓는 점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기가 이렇게 있고 끓는 점이 있는데 주기가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수소결합을 하는 애들이에요. 여기 얘네들.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하는 애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끓는 점이 월등히 높아요. 왜? 수소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결합도 하고 있고 수소결합도 하고 있고 두 개 다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제 3주기가 돼갖고 쭉 가요. 그 3주기가 주기가 가면 갈수록 끓는 점은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얘네는 등치가 크면 클수록 런던 폴스가 작동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쌍극자 힘도 발휘를 하지만 런던 폴스가 작동하기 때문에 얘네가 더 크게 된 거죠. 한편 어쨌든 여기와 비교해서 여기는 말도 안 되게 끓는 점이 높는 거죠. 한편 위험물질론 시간에 한번 배우면 끓는 점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은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고 키네틱스 에너지가 커져야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량을 많이 흡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물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화재 진압을 할 때 불에다가 물을 확 집어넣으면 열량 많이 뺏으니까 불 끄기 쉽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한편 그러면 수소결합이라고 다 똑같은 수소결합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개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NH3다. 그러면 H와 N, 요 두 개의 H와 N은 공유결합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NH3와 H와 N을 보게 되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얘는 위에 공유결합을 한 상태에서 델타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있는데 수소결합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 하나는. 그런데 오른쪽에 물 보니까 물은 두 개나 있는 거죠. 두 개. 한편 HF 보니까 HF는 F 하나에다가 수소가 3개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보아더라도 자 공유결합 3개에 수소결합 하나 있는 애고 공유결합 2개에 수소결합 2개 있는 애요. 공유결합 하나에 수소결합이 하나, 둘, 3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끓는 점은 얘네들은 다 높겠죠. 그래서 끓는 점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물이 더 높아요. 물이 높고 HF, HS3인데 물이 왜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물이 제일 높고 얘가 높다며요. 왜 그러냐고. 얘 수소결합이 두 개나 있지만 얘는 전기음성도가 얘네가 조금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 결합도 중요하지만 얘네 결합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화합물의 분자들 사이에 수소결합을 그려라. 다음 물질들 중에 수소결합을 나타내는 것이 어느 것인가? 수소결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소결합을 사이에 두고 두 개를 그려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졌죠.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아까 A는 수소결합이 없고 메탄올 한번 볼게요. 메탄올. 그래서 C 3개 있고 H, OH 이렇게 있고 C 3개 있고 OH 있어요. 그런데 수소결합 할 거 보니까 아까 노후라고 그랬으니까 O와 H가 결합을 해야 되고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고 여기에 하나 더 그릴 수 있죠. 원래는. 그래서 O는 수소결합을 2개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어쨌든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 한번 봅시다. 얘는 봤더니 O와 H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죠. O와 H. 그런데 2개를 그릴 수 있어요. 분자 2개를 그려왔을까? 그리고 우선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자, O와 H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인데 O와 H가 결합을 해서 수소 결합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쪽에도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얘네를 조금 이렇게 휙 돌릴게요. 이렇게 슉 돌리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얘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H와 여기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얘가 얘를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발생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O와 H가 결합하는데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결합 위치를 갖는데 결국은 얘가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서 N에 있는 H가 여기 있는 O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게 이 결합이죠. 그래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메탄은 수소 결합이 없는 거죠. 자, 편극도와 유발쌍극자의 힘인데 우선 편극도라는 게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가 있어 그랬고 아까 극성 분자가 쌍극자 힘을 강화시키고 비극성 분자는 우선 쌍극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편극이라는 것 자체는 한쪽으로 쏠린다 그랬어요. 근데 전자구름이 찌그러지기 쉬운 정도를 우리가 편극도라고 하는데 편극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전자를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작은 편극도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등치가 크다. 나는 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더 크겠죠. 그런데 그건 또 어디랑 관계가 있냐? 유효핵전화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크면 클수록 유효핵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우리가 유효핵전화라고 하면은 실제 핵이 전자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리움과 침투 효과 배웠죠. 그래서 가리움 효과를 빼낸 애들이 유효핵전화죠. 그러니까 내가 핵이 실제로 느끼는 전하. 저 바깥에 있는 애들은 가려갖고 잘 안 보여. 전자와 전자가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잘 안 보여.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크면은 증가해서 작아지고 전자들이 더 세게 달려붙겠죠. 그는 결국은 편극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양이온은 해당 원자보다 작기 때문에 원자보다 편극도가 더 작고 음이온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편극도가 원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편극도라는 얘기는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얘기인데 치우쳐지려면 등치 커야 되고 전자 많아야 되고 그죠? 등치 크다는 얘기는 내려갈수록 더 간다. 등치 커야 되고 전자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핵이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유효핵전화가 느끼는 전자가 작아야지 바깥에 있는 애들이 잘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극도와 유발쌍극자의 힘인데 이걸 갖고 우리가 끓는 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수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갖고 오늘 수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